통일교 한학자 총재. 와, 이거 구속 안 되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구속이 됐고요. 한학자의 최측근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네, 됐어요. 네. 한학자는 구속되고 최측근 정원주는 기각됐습니다. 예. 이 법조인들 다 틀렸어요. 그래서 법조인들은 방송하지 마 이제. 다 틀렸어. 나가. 네,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새벽에 한학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한학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아, 그 권성동한테 돈 준 거지? 그렇죠. 윤영호랑 공모해가지고 아. 권성동한테 통일교 현안 청탁하기 위해서 1억 줬다. 두 번째가 청탁금지법 위반. 아, 그거 샤넬백 목걸이지? 그렇죠. 건진 통해가지고 준 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업무상 횡령인데 그 과정에서 쓰인 돈이 교회 그렇지. 돈이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아, 그 도박 관련 수사. 그렇죠. 맞죠? 해외 원정 도박. 요거 권성동한테 수사 정보를 윤영호가 듣고 네. 한학자가 그거를 이제 딱 보고까지 받고 증거인멸 교사했다라는 네. 혐의가 있고 특검에서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한학자 이 사람 3번 우리가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네. 권성동 구속되니까 그제서야 슬금슬금 지 맘대로 나와가지고 맞아. 조사받고 비협조적이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4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딱 소명을 하면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우리 그 법조인 3분이나 나와 계시는데 뭐 우리 변호사님은 답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 한학자는 구속되고 최측근은 기각된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거꾸로 된 케이스를 가장 우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한학자를 그렇게 고령으로 해야지. 풀어주면서 정원주만 그 구속시키는 꼬리 자르기식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조금 더 낫다. 물론 둘 다 동시 구속되면 제일 좋지만 네. 한학자가 사실상 이 모든 범행에 있어서 몸통이다라고 사법부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제 통일교에 대한 수사는 더 동력을 달았다. 아. 그럼 결국에는 이제 통일교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정부에 대한 부정부패 내지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유착 그게 의혹 핵심이에요. 그게 요거까지 핵심이야. 이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교 수사는 더 탄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정원주는 한학자에게 불리한 진실을 너무 많이 불어서 기각된 것 아닌가 뭐 그런 썰도 있던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학자 보통은 한학자 씨를 살려주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서도 이미 있었어요. 네. 그 검찰 출신 보고서를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맞춤형으로 다 이렇게 선임을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보고가 이미 이제 한학자에게 들어갔을 때는 네. 총재님, 참어머님, 어머니한테 가는 모든 길목은 다 끊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아, 그게 나왔었잖아. 네, 그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원주는 들어가도 괜찮다. 나만 안 들어가면 된다. 이걸로 사실 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완전히 뒤집어진 거고 예.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통일교 그 큰 돈이 결국에는 흐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려나 이쪽이 뭐예요? 정원주 라인으로. 아, 정원주는 또 다른 라인이 있어요. 아들 라인을 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도 이 집안 내부에서 자기네끼리 서로 싸웠을 암투가 때 있었죠. 네. 다른 통일교 사람들이 어머니 아들들한테 주지 마세요. 당신이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면서 이 아들들을 다 내쳐버리고 어머니를 사실은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서 좌지우지하던 인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사실은 통일교가 이제 그 뭐 좀 탄압 받으면서 그 돈들이 지금 막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지금 한학자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버리게 되면 실제 앞으로 통일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들은 다 어디 갑니까? 누가 먹어요? 그렇잖아요. 실제 그 돈을 다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는? 재정국장하고 정원주 이런 사람들이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한학자를 집어 넣어놓고 어. 사실은 바깥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적부심도 하고 뭐도 하고 꺼내주긴 하겠지만은 그때까지 이 모든 라인 같은 거 정리하려면 사실은 통일교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암투가 벌어질지 모르죠. 그 중에 우두머리가 정원주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높다. 왜냐면 윤영호도 지금 거죠.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아들들이 결국 또 치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들들. 근데 아들들이 만약에 치고 들어오려고 그랬으면 사실 그 전에 자기네가 싸워서 이겼겠죠. 아. 근데 세 명이 지금 서로 싸우는 과정에 네. 아마도 이 집안에서는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학자가 특검에서 자신은 정치 잘 모른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 보니까 웬만한 최진봉보다 한국 정치 더 잘한다. 더 잘한다고. 아버지 시사평론가 하라 그래. 한학자. 모든 걸 다 깨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해가지고 한학자에게 다 보고가 올라갔어요. 한학자. 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자, 통일교 지역별로 교단을 이끌고 있는 지구장들이 있는데 네. 5명의 지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다음 날 22년 3월 10일에 한학자한테 참부모님 서신 보고 문건을 올리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A 지구장은 참 어머님께서 진두 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됐다. 저희 윤석열입니다. 예, B 지구장은요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C 지구장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를 보며 깨우쳤다. 와, 이거 C 지구장 말은 아주 부인하기가 어렵네요. 예. 0.
7, 8% 포인트 차로 예, 이겼잖아. 예. 그러니까 진짜로 0.73%였어요. 0.73.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야 우리 아니었으면 이게 결과 뒤집혔네.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점지했네. 요거 엄청 활용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 계산해 보면 딱 떨어지잖아요. 네. 0.73%가 이제 약 24만 표 정도 되는 건데 와. 20만 표가 움직여서 국민의힘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결정적인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다고 서사를 만들어도 그래. 나름 합리성은 좀 있는 거죠. 그러네 예. 진짜. 그리고 이 보고 문건에 보면은 한학자가 대선 일주일 전에 그 서울 롯데 호텔에서 무슨 간부들 싹 모아가지고 네. 윤석열 지지 의사 밝혔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또 들어있는 게 이 보고 문건에 A 지구장이 잠실 롯데 호텔에서 주신 참 어머님 말씀을 노트에 적어서 내가 2,300명한테 다 전했다. 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건 빼박이다. 그렇습니다. 네, 라는 게 소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국회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거 뭐 수없이 얘기 많이 했죠. 우리가 진짜 많이 다뤘었어. 맞아요. 이재명 잡아놓으려고 검찰이 범죄자와 짜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그렇죠. 검찰청에서 범죄자들에게 술파티 열어줬다. 예. 검찰청에서 업무를 보게 해주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많이 해왔다고. 그 중심에 박상용이가 있었다는 거야. 네. 이렇게 술파티 벌여주고 하면서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이재명 죽이기 증언 네.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했었잖아.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김성태하고 이화영이 했던 대화.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마쳤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그렇습니다. 김성태가. 예. 이 모든 것을 꾸몄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게 바로 박상용입니다. 그 박상용이 진짜 보고 싶었는데 어제 법사위에 나왔어요.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법무부의 실태조사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합니다. 음. 그 장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법무부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되게 밝혔듯이 없습니다. 김성태 수용 기간 중에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에 반입된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하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 검사실이니까 제일 잘 알겠죠? 네, 김용민 의원이 저 읊은 게요. 그냥 뭐 뇌피셜로 읊을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그 결과를 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면 부인했죠. 네.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변호사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어제 하나가 있었어요. 네. 약간 말기술이에요? 네, 말기술이야. 네. 말장난이지 말장난. 사실은. 김용민 의원하고 박상용 검사 질의응답 텍스트로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김용민 의원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박상용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일반인 두 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김용민 의원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에 방점이 찍힙니까?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있습니까? 에 방점이 찍히거든. 그렇죠. 당연하잖아. 네. 그럼 교도관들이 항의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문제였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 전면 부인하잖아. 항의한 적 없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냐? 어. 방점을 부적절한 조치에 찍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전면 부인했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박상용, 내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조치 아닌데? 아, 기준의 차이구나. 자기 판단이야. 네. 내 판단에는 나 부적절한 조치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부적절한 조치에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없다라고 붙이는구나. 붙여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라고. 약간 늘 저런 식이었던 것 그런 같아요. 식이야. 네. 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라고 했는데 항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적절한 없다라고 붙이는구나. 붙여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라고. 약간 늘 저런 식이었던 것 그런 같아요. 식이야. 네. 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라고 했는데 항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의한 적은 조치는 있습니까? 부적절한 적이 없습니다. 항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자신이 개호가 힘드니까 한 명씩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부를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세미나를 위해서 한꺼번에 계속 불렀다. 그리고 주말에도 불렀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나의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적절한 조치였다. 조치였다는 거야. 아, 네네. 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미꾸라지 같이. 자, 우리 변호사님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우선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아, 자주 예, 봤던 얼굴이요?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아, 우선은 일단은 이 사건은 뭐 술을 먹었냐, 연어를 먹었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부차적인 부분이고요. 네. 1년이 안 되는 구속 기간 동안 김성태라는 사람이 수원지검에 180번 출정을 했다.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정한 횟수가 50회가 넘는다. 와. 사실 이런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핵심이고 네. 그 안에 거기 가서 술을 먹었니, 연어를 먹었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정황인 그렇죠. 거죠. 그냥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그렇지. 이걸 보여주는 내용인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박상용 검사가 뭐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서 이거 뭐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되지 애매한데 우선 뭐 어제 그 청문회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불렀냐? 그 휴일에는 왜 불렀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 이화영 부지사가 평일에 변호인 접견이 하도 많아서 휴일 소환을 선호했다. 그래서 이화영의 스케줄에 맞춰서 김성태, 방용철들의 스케줄을 맞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게 이제 7월경에 이제 23년 7월경에 문제가 터지는데 그때까지 7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이화영의 소환이 41회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41회 소환 중에 휴일 소환은 10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평일날 소환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화영이 평일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휴일에 소환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변호인들이 평일날 접견 신청을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소환해버리는 바람에 변호인 접견이 취소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마치 변호인들 접견을 배려해줘서 자기가 이 소환일자를 잡기가 어려웠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은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같이 불렀어요? 라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는 초지일관 대지조사를 위해서 불렀어요. 네. 아까 저 개우교도관 얘기하는 것도 네. 한 명씩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대지조사에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한 명씩 불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제가 혹시 드린 자료가 있는데 예. 그 대지조사로 부른 횟수 중에 그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횟수가 부지기수입니다. 대질 조사까지 해놓고 조서를 꾸미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가 아닌 거죠. 대지조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아닌 거고 특히나 검찰의 피의자든 피고인을 불렀으면 서명이 남아야 됩니다. 조사를 했으면 조서가 남아야 되는 거고 면담을 했으면 면담 조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수사 과정 확인서를 통해서 이게 다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아무것도 안 남기고 수십 번을 불러요. 수십 번을 부르고 특히나 이게 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블러방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수감된 피의자를 괴롭히는 방법이 검사가 괴롭히는 방법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쌍방울 관계자들은 소환해서 특혜를 베풀어줬으니까 소환하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그 다른 피의자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불러서 구치감에 대기시켜놔요. 하루 종일 대기시켜놓고 보내고 하루 종일 대기시켜놓고 보내고 네. 이게 사실상 고문이라 그래서 이게 대법원 그 대검찰청 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돼 있는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서를 남겨라. 그러니까 조사 안 할 건데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당시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냥 불렀으면 무조건 조서를 남겨야 됩니다. 근데 박상은 조서를 안 남겨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대지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대지조사도 안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왜 불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지조사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말이 안 되지. 조서가 안 남았으면 조서가 아니에요. 불러다 딴짓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불렀는데 신문 조서도 없어, 면담 조서도 없어, 수사 과정 확인서도 없어.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너 왜 불렀니? 불러서 뭐 한 거니? 네.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의심하니까 야 내가 대지조사에서 불렀다는데 네가 왜 의심해? 그렇지. 이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 박상용 검사가 또 하나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설주환 변호사. 네, 무슨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했었죠. 잠시 했었죠. 네. 잠시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사실은 이 설주환 변호사 전에 변호 맡았던
있었던 분이 현근택 변호사인데 추억의 현근택이에요. 현근택 변호사는 이때 거의 박상용한테 그 아주 그냥 갈갈기 찢겨 발려서 퇴출당합니다. 변호인이요? 아니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초기에 변호를 되게 잘하셨어요. 네. 잘하시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 방향 잘 잡게 그 협조를 그 변론을 하셨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현근택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 뭐가 당시 안 먹혀. 현근택, 해광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해광은 말이 잘 통하고 현근택은 말이 전혀 안 통하니까 현근택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냐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다. 허위 뉴스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재판 과정 서류에 뭐 증인 신문 조서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라는 증거 서류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그때 이재명 대표와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바로 이거 누가 유출했냐 이 서류 그걸 현근택으로 지목을 하고 현근택을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다. 사무실 털고 집 압수수색하고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현근택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사임하고 나가죠. 그리고 현근택 다음으로 나온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고 혈전 변호사는 잠깐 있다 가요. 잠깐 있다 가는데 그 잠깐 있는 동안 이 사건들이 다 터집니다. 그때 다 다치기 터지고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바로 이거 누가 유출했냐 이 서류 그걸 현근택으로 지목을 하고 현근택을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다. 사무실 털고 집 압수수색하고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현근택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사임하고 나가죠. 그리고 현근택 다음으로 나온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고 혈전 변호사는 잠깐 있다 가요. 잠깐 있다 가는데 그 잠깐 있는 동안 이 사건들이 다 터집니다. 그때 다 다치기 터지게 되는데 예. 법무부에서 연호술 파티를 지적한 5월 17일. 5월 17일. 예. 네. 이때 이 지적하자마자 박상용 검사가 언론에 입장을 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설주환이 있었다. 설주환이 다 봤는데 설주환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술을 먹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무슨 뭐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변호사 안 볼 때 몰래 술을 먹일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발언까지 하는데 네네. 그때 상황을 좀 짚어드리면 네. 오전에는 1505호로 소환이 되고 오후에는 1313호실로 소환이 됩니다. 네. 1313호실이 이게 나오네. 네네. 1313호실 박상용 검사. 박상용 사무실입니다. 또 내용을 보면 설주환 변호사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조사할 때 10시부터 10시 18분 동안 18분까지 18분 잠깐 접견을 해요. 오전에 이렇게 18분 동안 접견하고. 저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견일자가 5월 17일이고 접수일자도 5월 17일이잖아요. 네. 저 내용은 뭐냐면 검찰청에서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접견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검찰청에 그러니까 이화영이 소환된다라고 하니까 이화영의 소환에 입회하기 위해서 설주환이 온 거고 설주환이 와서 그 자리에서 접견 신청서를 써서 교도관한테 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사전 예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치소 접견을 하면 사전 예약이니까 접견 일자가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10시에 조사인데 조사 전에 접견하자 해가지고 18분 동안 조사 접견을 한 거예요. 했고 이화영 부지사님 말씀은 일단 이화영 부지사님 얘기는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참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분 접견하고 설주환은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네. 근데 이건 참고로만 하시고 네네. 어쨌든 서류로 확인되는 건 설주환은 18분 접견을 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조사가 있었다. 네. 근데 그 조사도 조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사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오후 1313호실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조사를 거부해요. 거부하고 구치감 대기로 나옵니다. 네, 보시면 구치감 대기로 거부사 위에 구치감 대기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조사는 1313호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 조사에 불응한 거예요. 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설주환 변호사는 좀 박하게 보면 10시부터 10시 18분까지 있다 간 거고 최대한 너그럽게 봐도 오전 조사만 있다 간 겁니다. 오후 조사는 조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네네. 그리고 오후에 1313호실에 소환에 불응하고 구치감이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가 된 연호술 파티 저녁 자리에 잠시 참석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설주환 변호사는 최소한 오후에는 없었던 거예요. 네, 없었는데 박상용은 야 그때 설주환 있었으니까 설주환한테 물어봐. 설주환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여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주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화영 조사는 제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니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으면 제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요?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으면 그러면 기록을 보면 5월 17일 날 이화영이 소환됐고 5월 17일 날 설주환이 변호인 접견을 했잖아요. 입회를 했잖아요. 네. 오전이지만 요것만 딱 놓고 보면 그날 이화영 맞고 그날 설주환도 왔으니까 설주환이 다 받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오해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해는 제가 없어서 몰랐습니다라고 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서류에 그렇게 남아 있으면 그게 맞겠죠. 아. 그리고 박상용은 설주한테 물어보세요. 설주한이 다 봤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방어를 해왔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게 박상용이 박상용이가 이 약간의 좀 말장난을 많이 하는 듯한 예. 설주한 변호사가 검사의 알리바이가 돼준 거죠.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변호사들이 접견을 많이 해보지만 네. 그 예전에 임석이라고 그 보혜저축은행 사건에서 솔로몬 저축은행장이었던 임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정치인들한테 돈을 줬네 안 줬네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사람이 나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00번을 불러요. 정말로 검사가 이 사람을 구속돼 있는데 100번을 문제다. 불러요. 근데 문제야.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나도 안 써요. 네.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조서가 하나 나타나. 나 돈 줬습니다. 그 진술서가 나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그만 불러.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죠. 문제야. 말하자면. 네. 근데 이 박상용 검사가요. 당시에 외부 음식은 아예 반입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원천 차단을 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어제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이 와 잘하시더라. 기가 막히게 또 잡아냈어. 예. 그러니까 김기표 의원은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의 특징을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피해가는지를 알고 그 길목에 몽둥이 딱 들고서 있더라. 아, 말장난 길목에. 말장난 길목에. 예. 그래서 말장난 하나 검거해냅니다. 함께 보시죠. 연어의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이렇게 박상용 검사도 포함이네요.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과 식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져. 그 식사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어수선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가 들어왔고 그게 그래서 식사야, 식사를 임마. 하면서 면담을 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복잡해져. 그 교도관들이 옆에서 식사를 못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구치감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두 번 정도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저도 사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두 번 정도 그 수사 초기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예, 예. 식사를 같이 했다는 예. 얘기네요. 저녁 식사.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술은 같이 마신 적 없고요. 예. 그러면 그때 밥을 먹을 때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에 반입된 사실이 있다고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 의뢰하면서 했는데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같이 먹었을 때는 무슨 밥을 먹었어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가 수사비로 전부 다 샀던 비용이고 그건 외부 음식이 아닙니까? 야 잡아내자. 와, 딱 몽둥이 들고. 와.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계속 피해가는 것 같아. 예. 야, 아니 저렇게 단호하게 뭐 외부 음식 반입 없었습니다. 뭐 술자리 없었습니다. 뭐 교도관들의 항의 없었습니다. 네. 하니까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아무리 비판했던 나도 가끔은 설마 저게 거짓말을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그럴 때가 있지,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도망가 왔던 것 같아. 예. 와, 나 정말 미치겠더라고 이런 거 그 보는데. 박상용의 요 장면을 보니까 말 단어 비트는 거는 한동훈하고 되게 비슷해요. 사직이냐 사직구냐이냐. 아, 사직구냐. 예, 그거고 말 긴 거 보니까 그건 이준석하고 비슷하네. 말이 길어지잖아. 말이 A 길어져요. 물어보면 또 B로 B로 혼자 가. 가잖아요. 맞습니다. 혼자 외롭게 갑니다. 예. 출마도 혼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 화법을 들어보면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신빙성 판단이 가능하고. 전 아까 우리 변호사님 설명 잘 해주신 대로 연어냐 술이냐는 하나의 이제 보강되는 진술 그렇습니다. 증거고 예. 결국엔 이상한 수사 방식이 지금 핵심 아닙니까? 예.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박상용 검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설명을 못 합니다. 검사실 안에서 성범죄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책임지고 사퇴한 검사가 석동영 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검사실 안에서 동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렀으면 당연히 조서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지.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예. 그럼 이거 의심을 할 수밖에 할 없고 수밖에 없잖아. 모든 본인의 항변 책임은 박상용 검사가 지는 거예요. 네. 근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고 외부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도 그냥 아니 밥 먹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찔리는지 뭐 하는지 계속 말을 빙빙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진실이 저는 반드시 이제 멀지 않아 전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실제 그 술자리에 함께 했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있어.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올려주세요. 네. 우리가 뭐 계속 보고가 다닙니다 이거. 네, 조경식 씨가 술파티에 참석을 했었고 그 증언으로 23년 11월 중순에 회초밥 도시락 17인분, 11월 말 25인분, 네. 크리스마스 전주 68인분. 근데 얘네들이
웬만한 돌고래보다 생선 좋아합니다. 아, 맨날 생선만 먹어. 왜 이렇게 생선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박상현 검사는 울산지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피의자를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전화도 하게 해줬던 이런 의혹도 있고 음. 되게 그 피의자와 관련해서 뭔가 이걸 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런 걸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조금 의심을 사는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사의 특징을 또 잘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이요. 네. 야, 너네 검사들 어차피 같은 사건인데 이화영 공소장 다르고 이재명 공소장 다르고 김성태 공소장이 다 다르다?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북한에 줬다는 돈은 하나인데 네. 왜 공소장마다 다 달라 이 새끼들아? 오. 날짜가 다르고 액수가 다르고 왜 다 달라 임마? 너무 합리적 질문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박상용이는 정말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야,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그지같이 공소장 썼으면 법정에서 그 무죄 나오겠지. 그러면 됐잖아. 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소하고 무죄 나와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야. 아님 말고네. 아님 말고야. 네. 그 사이에 그 집안, 그 사람 인생 다 망가지는 거는 나 몰라 이거야. 신경도 안 쓰는 이게 거지. 난 본질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 그 확정 판결 나온 공소장은 제가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소장 3건 다 읽어봤겠죠?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니까 검사들은 이게 본질이야. 이게 진짜 화난다 이거는. 지들은 그냥 무고한 사람 그냥 인생 와. 망가지든 뭐하든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에서 쓰레기 만들어 놓고 아. 무죄 나오면 책임은 안 져. 그 와중에 확정 판결 나온 건 나는 그건 참여했다라고 하네 또 자랑스럽게. 와, 나는 뭐 하나 의혹 제기해서 뭐라도 조그만 거 하나도 틀리거나 잘못되면 나는 법적 책임 받고 아니 욕 먹고 평판 다 떨어지고. 그렇죠. 얘네들 뭘 해도 되냐? 아님 말고네 진짜. 아니 어떡할 거예요? 저게 그 공소장마다 내용이 왜 다르냐면 네. 사실 이게 보안 수사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기소를 해요. 예. 기소를 해놓고 이제 변호인들이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반박을 하다 보면 공소장을 계속 바꿉니다. 추가로 수사를 하고. 아, 그렇지. 예, 김성태가 그 발언을 변경하고 김성태는 그냥 아니었나요 하고 바꿔요. 바꾸면 그거에 맞춰서 공소장을 또 바꿉니다. 아, 그래서 공소 진짜. 사실이 재판이 진행됨에 있어서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을 계속 마사지해가는 겁니다. 김용부 원장도 딱 예. 그렇게 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공소 시점에 따라서 공소장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공소 사실을 바꿔가면서 결국은 재판부까지 속여서 유죄를 받아놓고 유죄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 받았으면 그나마 나는 그렇게 봐요. 그나마도 무죄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윤석열이도 그런 말 했었잖아요. 검사가 뭐 사람 하나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뭐 재판정 가서 하면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1도 지금 반성이 없는 없어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의 저는 본질은 더 큰 본질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해서 지금 대북 송금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최고 본질이야. 대납이 대북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무리한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소해놓고 알아서 뭐 유죄 피하든지 무죄 받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이니까 예. 결국에는 이 수사권 남용이 첫 시작부터가 지금 잘못되는 상황에서 계속 본인들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그 작업들을 했던 거 아니냐. 저는 박상용 검사가 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본인이 떳떳하면 심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네. 박상용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화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런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 검사실에 들어가면 이제 문 열고 들어간 방은 이제 조사실이고 한쪽은 영상 녹화실이 있고 한쪽은 검사 집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검사 집무실은 이제 뭐 검찰청마다 이제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검사 집무실은 복도에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검사가 조사실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검사 집무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네. 있고 예. 그 조사실 안에도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실로 들어가서 네. 안쪽 문을 통해서 받고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이제 출정을 하면 그 교도관 2명이 붙어요. 그 교도관들은 언제나 해당 수감자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조사 네. 과정에서도 네. 그렇죠. 네.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뭐 쉬는 시간이든 모든 시간. 박상용은 일단은 김성태와 이화영을 자기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고 교도관 못 들어오게 해요.
야 무슨 너 집무실까지 들어오려고 그래. 어. 못 들어오게요. 네. 그러고선 너 밖에서 그냥 소리는 들리잖아. 야, 밖에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 교도관들이 처음에는 막 저항을 하는데 이게 예. 반복되다 보면 형식적으로만 저항을 하고 교도관들은 밖에 이제 조사실에 남아 있고 예. 박상용, 김성태, 이화영은 안에 이제 집무실에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고 나서 박상용은 복도에 있는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둘만 남겨두고요. 나가면 둘만 남아있잖아요. 아. 둘만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김성태가 이화영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대화를 나누는구나. 네, 그래서 아니 이재명 이미 끝났어. 야, 이거야. 이재명 구속될 수밖에 없어. 너 버텨봤자 소용없어.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김성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을 계속 압박해 나가고 이게 어떤 수준까지 가냐면 23년 7월에는 그러니까 23년 6월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이화영의 진술 조서들이 나와요. 이재명 관련된 진술 조서들. 그리고 이 진술 조서를 23년 7월에 법정에서 증거 동의를 받고 바로 이재명을 소환해서 이재명 소환한 자리에서 그걸 증거로 들이밀라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화영이 증거 동의를 안 해버리죠. 증거 동의를 안 하니까 이화영이 그 전에 무슨 짓을 했든 간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다 발생하는 날아가 거예요.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검찰의 입증 계획에 따르면 네. 김성태는 12월쯤 그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김성태가 갑자기 진술 의향서를 법원에 자필로 제출합니다. 아 제가요 생각이 바뀌어서요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년 7월 초에 그걸 또 신진우 부장이 받아들여서 김성태가 출석을 해요 법원에. 출석을 해서 청산 뉴스로 다 얘기를 합니다. 네. 다 얘기를 하다가 딱 한 가지. 너 이 법인카드 이화영한테 줬니 아니면 제3자한테 줬니? 이 부분을 딱 물어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나와서 진술할게요. 이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가 이걸 누구한테 줬냐고 얘기함에 따라서 이화영의 뇌물죄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협박한 겁니다. 원래 12월에 출석돼야 되는 김성태가 갑자기 나 먼저 나갈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신진호가 받아주고 그래서 갑자기 출석을 하고서는 거기서 검사가 물어보는 대답에 전부 다 청산유수로 다 얘기하고 네. 얘기하다가 딱 그 한마디 법인카드 누구한테 줬어? 여기 딱 물어보니까 그건 제가 오늘은 대답하기 좀 그렇고요. 다음에 나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에 김성태가 나오기 전까지 네. 이화영 너 증거 동의해라. 그러니까 박상용은 이 모든 판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김성태의 입을 빌어서 모든 협박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도 야 이화영 진술 회유 협박한 거는 김성태지 나냐? 그럴 수 있겠네. 이러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네. 이렇게 당당하구나. 빠져나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이화영의 감정이입을 했어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내가 이화영이었으면 저 사람 말 한마디로 내가 한마디 인생이 완전히 그냥 당연하죠.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 인생 끝나. 그냥 여기 협조하면 그래도 난 살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은 선택이야. 힘들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들 아. 경우에 자기 주변인들을 털 때 예. 정말 그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요. 나 때문에 더 고통이 전가된다. 아.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케이스처럼 저런 식의 그 소위 말하는 검찰 정권 하에서 지금 시대와 또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회유를 받고 압박을 받고 하면요. 그 정신적 고통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할 제가 것 볼 때. 같아. 알겠습니다. 그 여기 한마디 이게 얘기 나온 5월 17일이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검찰이 이화영 협박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나왔는데 그때 성균관대학교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 신모 씨와 이모 씨인데 예. 신모 씨와 이모 씨를 구속시키겠다 협박을 해요. 지인을 예, 협박을 하고 그 신모 씨는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을 때 평화협력국장으로 같이 일한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때 영장을 청구해 버립니다. 신모 씨에 대해서. 와. 영장을 청구해 버리고 와. 그 영장 청구하면서 이화영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와. 주변인까지. 그게 23년 5월 17일입니다. 그날이 5월 17일이야? 그렇게 되고 와. 결국 신모 씨는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고. 와, 돼요. 그런데 신모 씨의 주요 혐의가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보낸 건데 그게 불법이라는 건데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결국 무죄 나왔고요. 무죄 나왔고 그 이외에 따잘하게 걸고 넘어진 수많은 혐의 중에 한 가지가 유죄 나왔어요. 별건이네. 별건. 예. 결국 신모 씨를 그 구속시킨 것도 어거지로 구속시킨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화영이 무너졌고. 그게 5월 17일 그 오전에 그런 협박을 한 건가요? 오전 조사 받을 때? 그 부지사님 워딩은 이래요. 오전에 그 또 제가 고소당할까봐 좀 그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예, 됐어. 예, 그 정도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잡으러 갈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박상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박상용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검찰 정말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게 검찰 입법 청문회입니다.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 이렇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걸 국민에게 알려주는 청문회야. 실태를 다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